형, 사실 형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야.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에 쥔 서류가 바닥에 떨어진다. 말도 안 돼. 얘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니. 진우는 비웃으며 속삭인다. 그래, 형은 우리 집 피가 아니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남 창원의 한적한 주택가, 오래된 단층집 한 채가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78세의 박종만 어르신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 이 집은 한때 동네에서 제법 잘 나가는 철물점을 운영했던 가장의 보금자리였어요. 아버지, 아침 녹즙 드세요. 55세의 장남 박태수가 갓 짠 케일 녹즙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10년 전부터 아버지가 위암 진단을 받은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스럽게 만들어드리는 녹즙이었어요. 고맙다, 태수야.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고생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부축해 앉혀드리며 한 모금씩 떠먹여드렸어요. 옆방에서는 며느리 이미경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미경이 방으로 들어와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52세의 미경은 10년 동안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태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의 철물점에 들어가 일했습니다. 당시 박종만의 철물점은 창원에서도 꽤 잘 나가는 가게였어요. 큰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일이 많았고 부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우리 태수만큼 철물점 일 잘하는 사람 없어.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심이었거든요.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태수는 아버지와 함께 철물점을 키워나갔습니다.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어서 밤 8시까지 부자는 한 팀이 되어 일했어요. 아버지가 손님 상담과 영업을 담당하면 태수는 배송과 창고 관리를 맡았습니다. 태수야, 너 때문에 아버지가 든든해. 이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도 내 덕분이야. 아버지는 늘 태수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 인정이 태수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등장으로 동네 철물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도 매출이 점점 줄어들었죠. 태수야, 미안하다. 내가 다른 일을 했으면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경영이 어려워질 때마다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그러던 중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68세가 되던 해에 위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태수는 주저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여보, 가게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태수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내가 가게는 계속 운영할 거야야. 아버지 치료비도 벌어야 하고. 그때부터 태수의 진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는 아버지를 돌보고 낮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다시 아버지를 챙기는 생활이 계속됐어요. 미경도 집안일과 아버지 간병을 도우며 함께 고생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도 받으셨지만 완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태수와 미경의 정성 덕분에 10년을 더 사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경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6번 정해진 시간에 맞춰 약을 드려야 했어요. 태수와 미경은 번갈아 가며 아버지의 약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철물점 운영도 쉽지 않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과 동네 사람들 덕분에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태수야, 가게 일 힘들지? 아버지가 가끔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전혀 안 힘들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잘 되고 있어요. 태수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늘 태수 가족을 칭찬했어요. 태수는 정말 효자야. 아버지 모시면서 가게까지 운영하고 미경이도 참 착해.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잖아. 태수는 효자야. 저런 아들이 있으니 어르신이 오래 사시지. 하지만 10년이라는 긴 시간은 모든 것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고 가게 운영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태수는 단 하루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태수가 매일 아침 드리는 인사였어요. 고맙다, 태수야. 너와 미경이가 있어서 아버지가 든든하다. 아버지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지만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갔습니다. 최근 들어 아버지의 식사량이 현저히 줄었어요. 좋아하시던 음식도 몇 숟가락 드시지 못하셨고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내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태수와 미경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여보,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느끼고 있어. 병원에 한번 다시 가봐야겠어. 태수도 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미경아.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어. 그런 말씀을 들으니 태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일인데요. 정말 고마워. 특히 태수야, 내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왠지 모르게 태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담긴 말씀 같았거든요. 그날 밤 태수는 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왜 그런 특별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4시경 미경이 다급한 목소리에 태수가 깨어났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요. 아버님이 숨을 제대로 못 쉬세요. 태수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 방으로 뛰어갔어요.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잡고 계셨습니다. 얼굴색은 창백해져 있었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태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태수야, 숨이 잘 안 쉬어져. 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태수와 미경은 서둘러 아버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아버지를 응급처치실로 옮겨갔습니다. 몇 시간의 응급처치 끝에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오셨어요. 암이 폐와 다른 장기로 광범위하게 전이됐습니다. 뇌압도 상당히 높아져서 의식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선생님, 그럼 언제 깨어나세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태수와 미경은 교대로 병원을 지키며 아버지가 깨어나시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태수는 고민 끝에 진우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진우야, 나야. 형이야. 형? 정말 형이세요? 아버지가 의식불명이 되셔서 중환자실에 계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연락드렸어. 진우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내려갈게요, 형. 진우의 목소리에는 당황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10년 만에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형, 오랜만이네. 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길래.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진우는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급하게 내려온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우야, 정말 왔구나. 태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동생이 아버지의 위독한 순간에서야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우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셨구나.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부터 진우는 병원에 머물며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서울의 사업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창원의 호텔에 방을 잡았어요. 태수는 그런 동생이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의사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와 진우는 교대로 아버지 곁을 지켰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진우가 갑자기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형, 변호사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네요. 변호사요? 왜요? 태수가 의아해하자 진우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대요. 변호사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수는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다음 날 김 변호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만 선생님의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던 김 변호사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박종만 선생님께서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태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3년 전이라면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종만의 유언장. 내 모든 재산은 친아들인 둘째 아들 박진우에게 상속한다. 태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친아들이라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차갑게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사실 몰랐지? 형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야. 태수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수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진우는 담담하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끄집어냈어요.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밤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말하는 걸 들었어. 형은 엄마의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이이고 아버지는 전 남편이 죽고 나서 만나 어머니랑 결혼한 사이라는 사실을. 진우의 말에 태수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난 지금까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거냐?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형은 우리 집 피가 아니야. 그러니 아버지가 날 더 아끼신 건 당연하지. 태수는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셨는데 왜?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아무런 대답을 하실 수 없었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유언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집, 가게, 모든 예금이 진우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태수에게는 단 한 푼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태수가 중얼거렸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유언장이었어요. 진우는 그런 형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아버지를 모신 태수의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며칠이 지났지만 태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의식불명 상태였고 진우는 마치 집 주인이라도 된 듯 병원과 집을 오가며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형, 현실을 받아들여.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법적으로 유효해. 아버지가 깨어나셔도 바뀔 건 없어. 태수는 그런 동생이 낯설기만 했어요. 병원에서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태수와 진우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기적처럼 아버지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우 약하신 상태였어요. 태수야, 진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 모두 여기 있어요. 태수가 아버지의 한쪽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도 다른 쪽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힘들게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태수야. 아버지가 태수를 바라보며 뭔가 말씀하려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귀를 가까이 대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태수야, 너는. 아버지가 힘겹게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다시 의식을 잃으셨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요.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말씀을 끝내지 못한 채 영원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태수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지 평생 알 수 없게 됐어요. 그 미완성된 말씀이 태수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장례식 준비는 모두 진우가 주도했습니다. 형, 상속자는 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문했지만 상속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진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 이제 이 집도 내 거야. 어서 비워줘. 태수와 미경은 분노했지만 법적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평생 모신 장남을 내쫓다니 라며 수군거렸지만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의 시간을 줄게, 형. 그 안에 정리해서 나가줘. 태수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남은 아버지의 흔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방에 있던 헌 책장을 정리하던 중 태수는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오래된 소설책 한 권의 겉표지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친필로 태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 책을 열어봐라라고 써져 있었어요.
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메모를 남기셨을까요? 아버지가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셨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열어봤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첫 페이지에서 편지 봉투 하나가 떨어졌어요. 봉투에는 역시 아버지의 친필로 태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뭘 찾았어요? 미경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인 것 같아.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우는 아래층에서 집안에 같이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편지 봉투를 들고 미경과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혹시 이 편지에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시려던 말씀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내용일 거. 태수는 편지 봉투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진우가 말한 충격적인 사실이 정말 진실일까요? 아니면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여보, 열어봐요. 미경이 격려했습니다. 아버님이 분명 이유가 있어서 숨겨두신 거예요. 태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이 무엇인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태수는 용기를 내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의 모든 의문이 이 편지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편지는 몇 년 전에 쓰여진 것 같았습니다. 태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첫 문장부터 태수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우가 무슨 말을 했을지 짐작이 간다. 미경이 태수 곁에서 함께 편지를 읽었습니다. 여보, 계속 읽어봐요. 태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음 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사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그 순간 태수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진우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태수야, 내가 내 곁을 지킨 진짜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글씨가 조금 흐릿해진 것 같았어요. 아마 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나 봅니다. 내 어머니는 전 남편과 사별한 후 너를 데리고 왔다. 나는 너를 내 친아들처럼 사랑했고 너도 나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지. 태수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진우는 내 피를 이은 친아들이지만 내 마음을 저버렸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태수야. 편지의 내용이 점점 감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돌봐주며 단 하루도 곁을 떠나지 않은 너야말로 진짜 아들이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 나는 평생 너만을 위해 따로 저축해왔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계속 이어졌어요. 창원 농협 본점에 내 이름으로 된 비밀 금고가 있다. 금고 번호는 197005142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태수는 손을 떨며 그 내용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 안에 진짜 유언장과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있다. 모두 내 것이다, 태수야.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진우는 내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유언장만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돈에만 관심이 많았거든. 아버지는 진우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우가 집에서 너를 내쫓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이 진짜 유언장은
내 손에 맡긴다. 그리고 이 하나뿐인 진실을 세상에 알려라. 태수야, 너는 내 피는 아니었지만 내 마음의 전부였다. 고맙다, 내 아들아. 편지는 그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결국 저를 선택하신 거군요. 그동안의 분노가 눈물로 바뀌었고 그 눈물은 곧 결단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셨구나. 미경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우가 이미 아버지의 집과 재산 일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태수는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우가 알면 방해할지도 몰라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은행에 가봐야겠어. 그때 아래층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 뭐하고 있어? 빨리 정리해. 태수는 서둘러 편지를 다시 책 속에 숨겼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태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우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신 금고가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유언장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은행에 가볼게. 혹시 모르니까 당신은 여기서 진우를 봐줘.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진우는 여전히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형, 오늘까지가 마지막이야. 내일부터는 이 집의 새 주인은 나야. 태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새 주인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창원 농협 본점에 도착한 태수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박종만 명의의 금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분증과 금고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197005114번입니다. 태수가 편지에서 본 번호를 말하자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봤어요. 네,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8월 15일 0815.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고 안에는 정말로 봉투 하나와 통장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통장들을 확인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제 진우와의 마지막 대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진짜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종만의 유언장. 내 전 재산은 박태수에게 상속한다. 비록 내 친아들은 아니지만 내 곁을 지킨 진짜 아들이기에. 태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공증을 받은 정식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들을 확인해 봤어요. 10년 동안 아버지가 조금씩 모아두신 돈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만을 생각하고 계셨구나. 태수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태수는 손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결국 저를 선택하신 거군요. 분노는 눈물로 바뀌었고 그 눈물은 곧 결단으로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선생님, 이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완전히 합법적인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받았고 날짜도 최근 것이네요. 앞서 나온 유언장보다 나중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것이 유효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태수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온 태수는 미경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집에서 쫓겨날 일은 없겠어요. 미경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생에게는 어떻게 말할 거예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법적 절차를 밟아야지. 진실을 밝혀야 해. 그때 아래층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내일까지만 기다릴게. 하루 더는 못 기다린다고. 진우는 여전히 자신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태수는 진우에게 당장 진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정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변호사와 상담 중이야. 뭘 더 상담해? 유 원장은 이미 명확하잖아. 진우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형이 자꾸 이러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렇게 해.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변호사와 상담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겠어. 진우는 형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의외였어요. 다음 날 태수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맡겼습니다. 이 유 원장을 근거로 상속권을 주장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승산이 충분하다고 확신했어요. 한편 진우는 서울에서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 대응했습니다. 형이 가짜 유 원장으로 나를 속이려고 한다. 진우는 자신이 완전히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양측 변호사들이 만나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렬됐습니다. 진우 측은 태수의 유 원장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고 태수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맞섰어요. 형,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거야? 진우가 태수를 찾아와 따졌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 모셨다고 해서 상속권까지 주장하는 거야? 진우야, 법이 판단할 일이야. 태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무슨 진실? 아버지가 나한테 모든 걸 주신다고 분명히 하셨잖아. 진우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진짜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형이 아무리 버텨도 소용없어. 법은 내 편이야. 집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진우는 태수 부부를 완전히 적대시했고 태수도 더 이상 동생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요. 법정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보, 정말 법정까지 가야 해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진우가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 상황을 알게 됐어요. 형제끼리 법정에서 싸운다니. 태수가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게 뭐야? 대부분 태수를 동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개의치 않았어요. 나는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자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어. 진우의 태도는 점점 더 냉정해져 갔습니다. 한편 진우는 이미 아버지의 집과 재산 일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집 열쇠를 바꾸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어요. 태수는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순순히 나가. 진우의 말에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럼 법정에서 만나자. 태수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 아버지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싸워볼게요. 아버지의 진짜 뜻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태수는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짜 유 원장은 내 손에 맡긴다라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였어요. 박태수님, 이 유 원장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상속 확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공증도 받았고 날짜도 진우 씨가 제시한 것보다 최근 것이네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진우는 서울로 돌아간 후 자신만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어요. 형이 보여준 유언장이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후에 조작된 것일 수도 있잖아. 박진우 씨 측에서는 기존 유언장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수의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우리 쪽에는 더 강력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은행 금고 사용 내역, 공증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박종만 씨가 직접 쓰신 편지까지 있으니까요. 법원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측 변호사는 피고 박태수가 아버지의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허위 문서라고 주장했고, 태수 측은 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담긴 합법적 유언장이라고 반박했어요. 첫 번째 법정 출석 날, 태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진우도 서울에서 내려와 있었어요. 10년 만에 형제가 법정에서 마주한 순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원고 박진우는 피고 박태수가 제시한 유언장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진우의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어요. 박종만 씨는 생전에 원고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고는 10년 동안 아버지를 모신 것을 이용해 유언장을 조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수 측의 반박이 더욱 강력했습니다. 박종만 씨는 3년 전부터 창원 농협의 비밀 금고를 운영하며 태수 씨만을 위한 저축을 해왔습니다. 은행 담당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어요. 고객 박종만 씨는 금고를 개설하면서 태수만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밀번호도 태수 씨의 생일로 설정하셨고요. 은행 직원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필체 감정 전문가도 출석했어요. 편지와 유언장의 필체는 모두 박종만 씨가 직접 쓰신 것이 확실합니다. 조작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증인도 증언했습니다. 박종만 씨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태수 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셨어요. 진우는 점점 불리해지는 상황에 초조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한테 친아들이라고 하셨잖아. 혈연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아? 그때 태수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낭독했어요. 태수야, 너는 내 피는 아니었지만 내 곁을 지킨 진짜 아들이었다. 편지 내용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 방청석의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돌봐주며 단 하루도 곁을 떠나지 않은 너야말로 진짜 아들이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진우도 편지 내용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진우는 내 피를 이은 친아들이지만 내 마음을 저버렸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은행 기록, 공증 문서, 필체 감정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까지 모든 것이 태수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재판부는 피고 박태수가 제시한 유언장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박종만의 진정한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박태수에게 상속됩니다. 법정에서 진우의 유언장은 무효로 판결났습니다. 모든 재산은 태수에게 상속되었어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태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태수야,
넌 내 피는 아니었어도 내 삶의 전부였다. 태수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를 끝내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걸. 법정을 나서며 진우가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정말 죄송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진우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태수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내가 변하기를 바라셨을 거야. 판결 후 며칠이 지나자 온 동네가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역시 태수가 진짜 아들이었구나. 10년 동안 혼자서 아버지 모신 게 헛되지 않았네. 태수는 이제 진짜로 아버지의 집과 가게, 그리고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 아버지의 진심을 확인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태수는 집으로 돌아와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동안의 모든 고생과 불안이 마침내 끝났어요. 이제 아버지의 집과 가게, 그리고 모든 재산이 법적으로도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축하해줬습니다. 태수야, 정말 다행이다. 아버님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을까. 1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역시 진짜 아들은 따로 있었구나. 김아저씨,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태수가 인사하자 김아저씨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가 정말 똑똑한 분이셨어. 마지막까지 널 생각해 주시고. 며칠 후 태수는 아버지의 철물점 간판을 새로 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태수 철물점으로 만들려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웃 할아버지의 조언이 떠올랐거든요. 태수야, 내 아버지 이름도 함께 넣는 게 어때?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로 말이야. 맞는 말씀이에요. 태수는 새로운 간판을 제작했습니다. 박종만 태수 철물점이라고 말이에요. 새 간판이 햇볕에 반짝이는 것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10년 동안 운영해왔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자신의 가게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한다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가게 운영도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태수야,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마지막까지 진짜 아들을 알아보시고, 네, 마지막까지 저만 생각해 주셨어요. 태수는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장사할게요. 어느 날 오후 서울에서 진우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법정에서 패배한 후 진우는 많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럽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형, 괜찮다면 아버지 묘소에 함께 가지 않을까? 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태수와 진우는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진우가 먼저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10년 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진우가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법정에서 아버지 편지를 들으니까 모든 게 이해됐어. 태수도 아버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겠어요. 저를 정말 아들로 사랑해 주셨구나요. 두 형제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앞으로 가끔 내려와서 아버지 성묘 함께 해도 될까? 진우의 제안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진우야,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거야. 내가 서울에서 사업하면서 느낀 건데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더라.
형이 10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킨 게 정말 대단해. 진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아버지 방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그대로 두었던 아버지의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말이에요. 특히 진실을 알게 해준 그 낡은 책은 가장 소중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집이 된 기분이에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나도 그래. 이제야 마음이 놓여. 저녁 식사를 마치고 태수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매일 하는 일과였지만 오늘은 특별히 할 말이 많았어요. 아버지, 오늘 진우가 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려던 말씀이 뭐였는지 이제 알겠어요. 태수는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느껴왔던 불안감이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언제처럼 아버지 영정에 인사를 드리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박종만 태수 철물점이라는 글자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가게에서 첫 업무를 시작하며 태수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기분이야. 10년 동안의 모든 고생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심어 놓으신 그 나무에는 올해도 주렁주렁 감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사랑처럼 변함없이 말이에요. 어느 날 태수는 가게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실직해서 집수리에 필요한 자재값을 당장 낼 수 없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형편 되실 때 주시면 돼요. 태수는 흔쾌히 외상을 내줬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던 것처럼 말이에요. 몇 달 후 그 부부가 돈을 갚으러 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소개해서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태수는 아버지가 그렇게 장사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태수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법정에서 진우의 유언장은 무효로 판결났고 모든 재산은 태수에게 상속되었어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태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태수야, 넌 내 피는 아니었어도 내 삶의 전부였다. 태수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를 끝내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걸. 태수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의 일부로 뜻깊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동네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든 거였습니다. 박종만 태수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5명의 학생을 도왔어요.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 날 태수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학금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혈연을 넘어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거든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진짜 사랑이 뭔가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진짜 사랑은 피가 섞였는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돌봐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철물점 운영도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외상을 내주고 정직한 가격으로 양질의 물건을 판매했어요. 그 결과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태수 사장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버지 대에서부터 단골이었는데 아들도 똑같이 좋네.
이런 평판이 퍼지면서 가게는 점점 번창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편지였어요. 태수가 모든 걸 정리한 후에 읽어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어요. 태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됐을 것이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진우를 용서해주고 가끔씩이라도 형제로 지내주길 바란다. 그 아이도 내 아들이니까. 태수는 편지를 읽고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시간 있으면 한번 내려와.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가 있어. 진우는 주말에 내려오겠다고 했어요. 주말에 진우가 내려왔을 때 태수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진우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해 주셨구나. 진우야, 우리 이제 정말 형제로 지내자.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어. 태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형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형, 정말 죄송해. 앞으로는 진짜 동생으로 살게. 그날부터 진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아버지 성묘를 함께 했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 앞에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진우도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태수가 하는 장학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태수는 동네에서 큰 화재가 난 집을 도왔습니다. 그 집 가장이 일자리를 잃어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태수는 집 수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무료로 제공했어요. 사장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그 가정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시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태수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태수 본인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 가을날 저녁 태수는 마지막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낡은 책을 품에 안고 집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심어 놓으신 감나무 아래에서 말이죠. 감나무에는 올해도 주렁주렁 달콤한 감이 열려 있었습니다.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태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버지,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당신이 저를 진짜 아들이라 불러주신 그 마음입니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미경이 다가와서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응, 이제 나도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어 볼게. 태수는 책을 가슴에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겠어요.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면서요. 그날 밤 태수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수야, 고맙다. 내가 내 진짜 아들이야.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영정에 인사를 드리고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종만 태수 철물점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태수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성실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혈연보다 진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채로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진짜 아들로서 말이에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